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이 하나로 뭉쳐서 미래통합당에 닻을 올렸습니다. 탄핵 사태로 보수가 분열한 지 3년 만입니다. 네, 관련 정치권 이슈를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래통합당 출범했네요. 그렇죠? 보수 분열 3년 만이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기 과정 쭉 지켜보셨잖아요. 이전에 야권의 어떤 재편 과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우선 2012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2011년 말에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이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때는 상층부의 통합이 아니라 문성근 전 대표가 국민의 명령을 해서 야권 통합 운동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8만이 넘었을 때 통합이 가능하고 그때 시민사회와 노조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통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셨는데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의 임시 대표가 원혜영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희생과 결단으로 지지율은 크게 올랐죠. 한 40% 가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통합은 그런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상층부의 정치공학적 통합이고 사실은 개혁보수, 혁신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걸 국민들은 모르세요. 그냥 반문을 내건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공화당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장기표 선생의 시민단체도 탈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새누리당도 못된 부분 통합이 됐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후하세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본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연 분열이 어떻게 됐었느냐, 왜 됐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야당들의 합전 연행이라든가 합당과는 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분열이 되고 이런 사안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됐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 문제를 발미하면 내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야당의 분열과는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통합도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뭐냐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성이 많이 자고됐다. 과연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분열의 책임이 당신네들한테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합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어떤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총선에서의 파괴력, 시너지, 보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이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3년 만에 통합이 됐고 그 과정 3년 기간 동안 예열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보수 통합이 돼야 된다. 그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당신네들한테 표를 줄 수가 있다. 전통적 지지 기반층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여기에 어쨌든 뭐 부응을 하는 그런 셈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은 중도 보수의 외인 확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상당한 소위 말해서 팬덤 싸움이 될 것이다. 지지층 간의 철저한 진영 논리로 대결되는 그런 총선의 양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이렇게 균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이 균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팬덤에 직결할 수 있는 소위 결집 사항이 좀 약해지지만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진지가 구축이 돼버린 셈이죠. 이 진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양대 정당, 즉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 간 대결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도 외인 확장을 이야기하는 군소정당이라든가 여기에 총선에 좀 확장을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많이 잃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의 뼈대 위에 살 몇 개 붙인 거다. 도로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교수께서는 통합의 효과가 총선 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공학상 볼 때 새로운 보수당과 바른미래당과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보수당 변수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들면 진지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처음 진지를
어떻게 보면 수구 극우 세력 쪽에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뒀다가 그쪽에서 약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 이 점을 아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 요인은 이게 이회창 전 대표가 과거에 통합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게 2000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회창 대표도 그냥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 쪽에 대표 자리를 내줘요. 97년도. 예, 그게 97년인데 그게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좀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종로를 자꾸 험지라고 하는데 종로가 왜 험지입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많은 정치인들이 출마하고 싶은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를 험지로 규정하면서 마치 희생하는 듯이 가고 그래서 대권 1번지 정말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도 하고 대표직도 갖고 정말 욕심쟁이 프레임에 빠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대표 홀대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통합에서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스스로 놓친 지점이고 예. 아마도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홀대하고 안 만나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통합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도 어제 출범식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새보수당 의원들, 뭐 이혜훈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지상호 의원들도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게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정치인들의 행보는 메시지로 봐야죠. 이렇게 특별한 미래통합당 창당일 출발하는 그런 날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두문불출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어떤 진실, 그리고 순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당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승민에 대한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권의 표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유승민을 손으로 불러들여야지 유승민 스스로 끌어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당식에 왔다는 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의 결단으로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데 안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결할 과제가 있고, 즉 유승민 의원은 말미암아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혁신적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에드먼드 버크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 철치민인데 보수 혁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순수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쪽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 통합에 대한 전형적인 예인데 지금 한쪽이 많이 양보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적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내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예, 통합당 얘기 하나만 하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공식 출범하기 직전에 한국당 중진이죠. 또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정가윤 5선 의원이고 또 유기준 의원 4선 의원인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PK 지역 의원들로는 다 합치니까 9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TK는 지난번에 정동섭 의원인가요? 그렇죠. 물론 유승민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PK 쪽은 더 많은 것 같고 TK에 대한 물갈이론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 그 PK, TK 지역에 대한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물갈이 한다고 하면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그런 진지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전국 정당이 되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정당에선 2016년에 탈피해 버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미래통합당의 기반은 주지 기반이 TK 그리고 PK잖아요. 그래서 이 TK, PK의 불출마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TK, PK에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 누가 꽂아도 당선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중진들 특히 친박이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 상황이. 그리고 보면 이정현 이분은 이정현 전 지금 현 지금 의원이죠. 예, 무소속. 예, 그런데 이분은 친박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민주통합당에 합류하냐 안 하냐 예, 이것도 미래통합당. 포인트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통합당이 많아가지고요. 미래통합당.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입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독자 생존을 추진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이게 곧 결성될 호남신당과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양자로라도 백기투항 형식으로라도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로 가면 사실 대권의 꿈과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PK, TK 정서. 예. 저는 뭐 항상 TK 지역, 그 민주당의 호남, 그리고 이제 소위 미래통합당의 TK 이 부분을 할머니 사탕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사탕 주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달래주고 어르고 그래서 내 손자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생기고 이빨 빠지고 버릇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측면에서 할머니 사탕과도 같은 이 TK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모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일성은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PK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TK 지역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 11명의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것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독단적인 코드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제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룰을 이야기하는데 그 룰에 따라서 뭐 평균 당 지지도보다 10% 낮은 의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정도 될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로 뭐 아마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TK 지역에 한번 출마를 검토해봤던 사람인데요. 무섭습니다. 그게 어지간해서 정말 포항 같은 데는 과메기가 출마를 해도 찍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네. 그만큼 밀어주는 뭐 지지 기반이 되게 탄탄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쉽게 뭐 시쳇말로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없으면요 실제로 TK는 여기에 공천받기가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통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할머니 사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현역 의원 20%를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수치를 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총 129명 중에 20%면 26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만 18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원수는 8명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물갈이 폭이 뭐 대대적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 이건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늘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흔히들 전략 공천을 하면 그게 무슨 지도부가 뭐 사적인 인연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공천은 전략 공천인데 내용이 좋은 DJ가 했던 그런 공천이거든요. 만약에 DJ가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았다면 이회창 전 대표가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견들은 다 정치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하는데 최소 지역구 선거할 때 몇십억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고 그 시스템 공천의 결과 하위 20%에 대한 의원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모든 걸 맡기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스템 공천하다 보면 현역 물갈이 폭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당의 선거라는 건 혁신보다는 인물 경쟁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인물 경쟁력보다는 혁신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너무 잔잔하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돛을 올리다 보면은 바람이 약간 불어주고 파도도 약간 넘실대야 배가 잘 가거든요.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너무 시끄러워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조용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선은 그렇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드라마가 없고 흥미가 없다. 여기서 시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너무 시끄럽게 되면 저 사람 또 싸운다 그래서 외면당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최 의원께서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천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총선에 대입하면 누가 유리할까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시끄러운 쪽이 유리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저기는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난다. 이 부분이 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대급부가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 고민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적 청산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교수께서 배 관련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 질문을 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께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임미리 교수 이 칼럼 고발건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호의 어떤 선미를 강타할 어떤 파도가 될 수 있을지 뭐 일각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총선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공식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어떤 반응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어떤 사과까지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사과 발언이 있었고 임미리 교수가 그걸 수용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임미리 교수 논평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선거 시기 기사나 방송 보도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가 언론중재위 하에 지금 뉴스통신이나 신문기사나 잡지에 대한 선거 보도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 보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기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가 이건 문제 있다,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사안이에요. 이걸 일부 언론이 보도할 때 권고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수위가 낮아졌냐면 당사자가 언론중재 요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언론중재 요청으로 갔으면 이거는 경고 수위가 됐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법 위반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의 자유로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건 분명히 짚어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문사의 칼럼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나치게 과했다. 그리고 그 과한 데 따른 그 부작용일까요? 그거 너무 심하게 받았다. 그것도.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없어졌죠. 미래한국당이나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 빼고 다 찍자 이런 칼럼을 썼다면 정의당 빼고 다 찍자 이런 칼럼을 썼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만 정당들이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들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후 처리 과정인데요. 이게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지도부보다 더한 분이 사과를 한 거죠. 사실상 앞으로의 민주당의 선거 체제는 국민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세요. 곧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그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위에도 누구의 사과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남인순 최고위원이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당 당사자가 내가 그 사과를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더 사과를 요구하는 것 또한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낮은 단계인 공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그 뭐 헌법 21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당히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일종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뭐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언론이 그런 소송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기사에 대한 태도,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 악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의성을 가지고 저 사람은 또는 그 어떤 조직을 폄훼하고 위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서로 이 의견을 교환하게 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단계시키는 발전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단을 본다면 그 속에 쓰이는 글들도 표현의 수단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문제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어떤 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솔했지 않느냐. 사과의 주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한 당사자가 물론 민주당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과의 주체는 실제로 저는 지도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행위의 유발과 행위의 결과가 어디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행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공문의 대표가 지기는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체가 지도부가 이야기해야 된다 보고 방금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가 한 부분도 상당히 상징성은 있죠.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이기도 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자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 운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하나만 교정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보도기사심의위원회만 문제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그 인터넷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8조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징계 수위가 권고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당사자가 하면 높아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들 누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가져갑니까? 저는 오늘 이 아이템을 보고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거를 왜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낙연 전 총리가 예비 후보 신분입니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일개 예비 후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대한 건 의견을 임미리 좀 여쭤봤던 겁니다. 임미리 교수가 수용하겠다. 만약에 저는 임미리 교수가 나 거부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조금 더 요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조금 무리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 3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당 통합 추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 통합과 관련해서 추인을 거부하면서 이게 또 다시 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통합이라는 구태로 회귀하는 통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호남 3당 통합, 손학규 대표도 직접 좀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 시점에 왜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단 통합에 대한 얘기는 손학규 대표가 사실 먼저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찬열 의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측근 의원들이 탈당을 함으로써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종의 보완책으로 통합을 해서 통합신당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 대표들은 2월 말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하고 전부 사퇴하는 걸로 이제 합의문에 사실 그래서 부칙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지금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그렇게 안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대담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